해당 내용은 사연을 기반으로 하며 신원 보장을 위해 각색됩니다. 아오지 탄광은 북한에서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입니다.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평생 갇혀 지내는 지옥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는 하루에 몇 명씩 굶어 죽어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공개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년과 할아버지가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국군 포로였고, 그 때문에 3대째 정치범 가족으로 분류된 채 아오지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죠. 매일 친구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소년에게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살면서도 지옥인 줄 모르고 있었다. 1997년 3월 할아버지는 아오지 탄광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험천만한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 앞에는 무장한 경비병들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정체불명의 중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와 손자는 죽음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땅에서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아오지 탄광 최초 탈출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13살 때까지 아오지 탄광에서 자랐죠. 저희 할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호야, 이 땅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김씨 일가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고 있는 거다. 할아버지는 6.25 때 국군 중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아오지로 끌려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집안은 3대째 정치범 가족으로 분류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이었던 셈이에요. 1996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죠. 저희 동네에서도 하루에 2~3명씩 시체가 나왔습니다. 제 친구 철수도 그렇게 굶어 죽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운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은 식량 대신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공개 처형이 늘어났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죠. 저희 옆집 아저씨는 쌀이 없다고 푸념했다가 끌려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 집에서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밤마다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지옥인 줄 모르고 있었다. 이제라도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저는 처음에는 할아버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는 바깥 세상이 지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굶주림이 계속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997년 3월 10일 드디어 할아버지가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탈북을 결정하신 거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두만강 근처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도 몰랐죠. 그냥 늦게 들어오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걱정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에서 풀냄새가 났고 신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성호야, 곧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은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봤는데 두만강 지역 지도였어요. 빨간 펜으로 여러 경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성호야, 내일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난다니, 어디로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내일도 평소처럼 학교에 가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볼 수 있기나 할까? 선생님이 김일성 장군님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저는 딴 생각만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두만강 저편을 상상해 봤죠. 정말 그곳에 다른 세상이 있을까? 마지막 수업종이 울렸을 때 저는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3년 동안 다닌 이 학교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책상, 칠판, 김일성 초상화까지 모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6시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호야, 이제 출발한다. 저희는 평상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 의심받을까봐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죠. 할아버지와 저 단둘이서 말입니다. 집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13년 동안 살았던 우리 집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아오지에서 두만강까지 가려면 3개의 초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각 초소마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절대 긴장하지 마라. 그냥 산책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라. 첫 번째 초소가 보였습니다. 경비병이 총을 메고 서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경비병이 저희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손자와 산책 좀 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답답해하네요. 조금만 걸어주고 올게요. 경비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땀이 났어요. 두 번째 초소도 무사히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초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비병이 할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얼굴이 낯익은데.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죠.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아마 탄광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서 일하니까요. 다행히 경비병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초소를 지나자 할아버지는 저를 산속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두만강까지는 1km 정도 남았죠. 할아버지는 시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10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경비병들이 교대를 한다. 저희는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저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는 공포가 더 컸죠.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될까? 공개 처형당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무섭지? 네, 할아버지. 정말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저강 너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단다. 내가 배불리 먹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말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가자. 저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저희 모습이 다 보일 것 같았죠. 이런, 달이 너무 밝구나. 할아버지도 달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난생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습니다. 하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때 구름이 몰려와서 달을 가렸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자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우야,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다. 이제 정말 가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조심스럽게 두만강으로 내려갔습니다. 3월이라서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물이 보이는 곳도 있었죠. 달빛이 얼음 위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어요. 성우야, 내 발자국을 따라와라. 절대 다른 곳을 밟지 마라. 할아버지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드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혹시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굳었어요. 강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밟은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빠르게 뒤돌아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성호야. 천천히, 천천히 와라. 할아버지의 든든한 손을 잡고 저는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렇게 약 20분 정도 걸어서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성우야, 우리가 해냈다. 할아버지가 저를 껴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죠.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오지 탄광에서 처음으로 탈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월의 북중 국경지대는 여전히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내려갔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오신 비닐봉지를 꺼내셨습니다. 성호야, 이걸로 바람을 막아야 한다. 저희는 산속에서 작은 움막을 만들고 불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해 오신 성냥으로 마른 풀에 불을 붙였어요. 하지만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면서 할아버지에게 바짝 붙어 있었죠.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잠들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서로 번갈아가며 깨워주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성호야, 일어나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는다. 저는 온몸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감각도 없었고 발가락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못 일어나겠어요. 성호야, 일어나라.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한다. 할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 손을 비비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도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위해 계속 비벼주셨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중국 시골길은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빵이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빵을 집어드시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중국 음식은 독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들어온 교육 때문이었죠. 중국이나 남조선에 가면 음식에 독을 넣어서 사람을 죽인다고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국 놈들과 미제 놈들은 우리 인민을 독으로 죽이려고 한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그게 다 거짓말이다. 김씨 일가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도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해요?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마저 잃으면 저는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빵을 한 입 드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쓰러지실까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혹시 독이 들어 있어서 할아버지가 죽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으셨죠. 성우야, 봐라. 나는 멀쩡하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할아버지가 빵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맛있다는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도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저희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됐죠. 13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중국 시골길에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아버지, 차가 와요. 저희는 어디 숨을 곳을 찾았지만 주변은 온통 벌판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죠. 나무 한 그루 없는 넓은 들판이었어요. 저희는 길 옆에 서서 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차가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차가 저희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중년 남자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때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좌석에 저희처럼 초라한 옷을 입은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있었어요. 아마 저희보다 먼저 탈북한 사람들인 것 같았죠. 그들의 표정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잡힌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저 사람들처럼 잡혀갈 거라고 생각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도망가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주변은 온통 벌판이고
제 다리로는 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를 두고 혼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누구 손을 잡아야 할까? 할아버지 손을 놓고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함께 잡혀가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을 하려고 했죠. 저는 할아버지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차창을 완전히 내리고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했습니다. 북조선에서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저희의 모든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잡혀가는 거 아닐까? 거짓말을 하면 들통날 텐데. 저희 옷차림만 봐도 탈북자라는 게 뻔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다음 행동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분들, 잠시 내려주세요. 차에 타고 있던 탈북자 가족들이 내렸습니다. 그들도 저희처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타세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차에 타라는 건가요?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건가요? 할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지만 저희는 차에 탔습니다. 그 남자는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훈춘에서 시골을 오가며 택시 일을 하는 분이었죠. 안심하세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반나절을 달려서 훈춘의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족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일단 씻고 밥부터 먹어라.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이상한 물건이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글쎄, 나도 처음 본다. 저희는 그게 변기인 줄 몰랐습니다. 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세면대인 줄 알았죠. 북한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변기에 얼굴을 담그고 세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치까지 했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고 차가워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변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조선족 할머니가 저희에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얀 쌀밥에 돼지고기 볶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일날에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쌀밥이 정말 하얗고 윤기가 났어요. 돼지고기도 기름기가 좔좔 흘렀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죠. 저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결국 5그릇을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먹고 싶었어요. 아이고, 정말 많이 굶었구나.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난생 처음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이런 기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밥을 다 먹고 마당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케밥 그릇에 제가 방금 먹은 것과 똑같은 음식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얀 쌀밥에 돼지고기까지 말입니다. 똑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날에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걔가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13년 동안 꿈꿔왔던 음식이었어요. 이 개가 나보다 잘 먹네. 저는 개밥 그릇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제가 빼앗든 말든 관심도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더 먹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심지어 귀찮다는 듯이 하품까지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13년 동안 국줄이며 살았는데 중국계는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질투가 났습니다. 걔한테 질투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닭들이 옥수수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옥수수는 귀한 식량이었는데 여기서는 닭 사료였습니다. 노란 옥수수 알갱이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옥수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 옥수수만 있었어도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친구 철수도 이 옥수수 몇 알이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김일성이 늘 말했습니다. 인민들에게 고깃국을 먹여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죠. 인민들이 고깃국을 마음껏 먹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맨날 그런 말만 했어요. 하지만 그 소원을 중국계가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일 말이에요. 걔가 김일성의 소원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고, 동시에 친구들이 불쌍해서 슬펐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씨 일가가 얼마나 저희를 속여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됐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